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건 나중에 혹시 질문이 나오면 하도록 하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쟁점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작은 사회보험 방식의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바로 이런 정책의 배경을 두고 만든 것입니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실시하는데, 자, 이제부터 이 제도를 지금부터 실시했을 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 것이고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우선 사회 현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장기요양의 리스크,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현상, 아까 농촌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인 인구가 많아지죠. 근데 그 후기 고령 노인 인구가 많아지죠.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많죠. 그러면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장기 요양의 하나의 리스크인데 그 위험이 아주 일반화됩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노인들이 이런 그 위험을 안게 되고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치매 노인도 많아지고 이 현상이 지금 막 전개되는 판에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요.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의 보험료를 내는 제도이고 사회보험 방식의 보험료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내는 것이고 이 제도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보편적 서비스 원칙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 국민이 다 보험료를 내고 보험 급여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중풍 치매로 고생하게 되면 그 혜택을 받으려고 신청하게 돼 있죠. 그죠? 내가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당연히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여러분들 냈기 때문에 아플 때 병원에 떳떳하게 찾아가는 것이. 그것 똑같이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장기요양 서비스의 권리화 현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전에는 이제까지는 말입니다.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사람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이 못 사는 사람들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 정부가 돈 대주면서 시설에 이 노인을 좀 도와줘라, 혜택을 줘라. 그렇게 하면은 정부가 이 의뢰를 해갖고 시설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가는 노인들은 권리가 아니고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권리의식이 없는 겁니다. 권리의식이.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라고 이론적으로 말하지만 사실 돈의 그 관계로 보면은 권리의식이 없는데 이거 지금 사회보험제도 실시하면요. 기본적으로 수급권의 의미가 훨씬 더 달라져요. 훨씬 더 권리의식이 강해지고 따라서 이것을 받겠다 하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지금부터 보십시오. 아마 7월부터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신청을 모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수요가 증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요란 게요. 상태가 그러면 거의 유효 수요화, 바로 서비스 받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장기요양 서비스가 아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편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겁니다. 아까 내가 인구 이야기했는데요. 필요한 인구가 되게 한 12%, 한 15% 된다 했는데 정부가 지금 방침을 정해가지고 3%만 요양 1, 2, 3등급만 주도록 했기 때문에 이 제도의 혜택을 처음에는 한 3%밖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아마 7월 달에 실시하자마자요. 보험료를 낸 국민들이 이거 신청했는데 안 되고 그래갖고 서비스를 못 받게 될 때요. 이게 뭐냐 해가지고 막 그냥 불만이 나오면서 정치 문제로 이제 비화될 겁니다. 정치 문제로 비화되면요. 이 뭐 3% 국민, 그 3% 국민의 노인 중에서 3%니까 전체 국민으로 보면 아주 아무것도 아닌 숫자거든요. 이걸 위해서 전 국민 보험료 내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신문에 막 사설도 쓰기 시작하면요. 이 정치 문제가 돼갖고요. 이것을 이명박 정부가 막 확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서비스 수요가 팽창하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이 제도가 가져오는 영향 중에서 아마 가장 큰 영향의 하나는요, 가족 쪽의 변화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가족의 변화를 이야기했고, 가족이 지금 노인을 부양하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안 한다. 그런데 여기에 말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가족 문화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데, 되게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가보면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서비스, 국가 사회가 제도를 만들어서 도와주는 그런 사회적 서비스가 발달하거든요. 다.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사회적 서비스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장애인들 무슨 움직이는 거 도와주는 활동 보조인 제도도 만들어지고요. 노인들 무슨 도우미 제도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그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회적 서비스의 결정판이 바로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이 전형적인 사회 서비스가 이 제도에 의해서 창출이 되고 만들어지는데, 이 사회적 서비스라는 게 뭡니까? 사회적 서비스. 사회가 서비스한다.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서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지금까지 가족이 노인을 돌봐주고 대소변 가려내고 밥 해주고 하는 데서 바뀐다는 뜻이죠. 그죠? 가족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족이 못하고 있는 그런 독거 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는 이 제도가 바로 이 가족의 기능을 대체하는, 가족의 기능을 대체하는 쪽으로 가서 가족보호 대체 사회 서비스로 가는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가족한테 미치는 영향은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이 부담이 그만큼 덜어주는 거고, 형제간에 싸우던 것도 좀 덜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가지고 치매 노인 두고요, 서로 안 모시려고 하다가 그냥 짜증도 나고 막 그러는데, 어디 단기보호실에 한 석 달 있다 오면요, 며느리가 그만큼 편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이 보호하는 기능이 그렇게 사회 서비스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가족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시설에 보낼 때요, 노인들은 가슴은 가나마나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요, 자식은 자꾸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시설에 보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며느리는요, 보냈으면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매니저가요, 이 노인을 어떻게 할까 하고 욕구조사를 하는 건데, 가족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할아버지 생각이 다르고, 아들 생각이 다르고, 며느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이 사람 보내야 되겠다는 것을 케어 매니저가 판단해야 돼요. 며느리 말만 들으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잘 판단하는데, 어떻든 그런 상황에서 시설에 보내려고 하는 욕구가 커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시설도 잘하고 잘 놓으니까요, 자식도 떳떳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시설에 갈 사람도 많아지고요. 일본이 이 제도 실시하고 난 다음에 노인요양원 시설 입소율이요,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일본의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이제 드디어 4%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4%.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이 수치가요, 스웨덴이 7%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 중에서 요양원 시설에 들어가 있는 노인이 7%. 서양 사람이라고 해서 다 시설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집에서 사는 사람이 많죠. 제일 높은 나라가 한 7% 좀 되는 거예요. 7%. 그 서양 모델이, 그래서 서양은 모두 시설에 가서 많이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5%, 6%, 7%예요. 5%, 6%, 7%.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동양 국가는요, 이제까지 1%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0.2%, 3%. 노인들 중에서 시설에 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그래갖고, 양로이나 시설에 가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안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생각해갖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시설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을 것이다. 시설에 안 갈 것이다. 불과 1%밖에 안 갈 것이다. 라고 이제까지 가설적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일본도 똑같았어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일본도 절대로 노인 인구가 노인 인구 중에서 1%를 안 넘을 것이다. 시설 안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4%. 전부 시설 가는 겁니다. 시설 가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참 문제가 안 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시설도 아주 좋아지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 이용이 늘어나면서요,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고 시설이 케어를 대체하는 겁니다.
집에 재가급여도 마찬가지로 가족의 기능을 대체해 주기 때문에 가족한테 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여기서 이제 문화적으로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연구를 하실 분들은 이 제도가 과연 가족의 보호 기능을 완전 대체할 건가? 아니면 가족의 보호 기능은 남아있을 건가? 그럼 얼마나 남아있을 건가? 그럼 남아있으면 이 가족의 보호 기능과 이 사회적 서비스 관계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공부할 게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과연 가족의 보호 기능을 대체했느냐, 아니냐? 그냥 같이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서로 보완적으로 이러냐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인 그 서양의 선진국의 이론적인 연구의 결과는요, 이 제도가 가족의 보호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으로 남아있고 서로 가족의 기능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많이. 근데 뭐 어떤 부분은 사회적 서비스가 대체하고 어떤 부분은 가족이 하고 해서 서로 보완적으로 상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론적인 하나의 중간 결론인데, 그 말은 이 제도 때문에 가족의 기능이 다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고 가족의 기능의 상당한 부분을 보완적으로 도와줌으로써 가족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 사회가 변한다. 그 정도로 보완적으로 도와준다는 것 해도 개개인의 가족, 개별 가족의 하나의 문화나 생활 면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그 가족의 변화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보호 기능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화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여성 역할의 변화입니다. 그가 여성 역할의 사회화 현상인데요. 이 중풍 치매 들고 누워있는 노인들 도와주는 거는 전통적으로요, 역시 여성들이 많이 해왔더랬어요. 그죠? 옛날에 며느리가 대소변 갈아주고 막 그래가지고 효부상 받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할아버지가 누워있으면 되게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대개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도와주는데요. 이런 사회적 서비스 제도가 만들어져서 제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바뀐 상태에서도요, 역시 이 일은요, 전부 여성들이 대부분 한다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시 여성이 이 일을 하기는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제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설이나 또는 재가 서비스 기관에 이 일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인력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내가 요양보호사 이야기 했는데요. 요양보호사 교육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성들이 지금, 물론 남성도 있지만, 그러니까 전통적인 시스템에서나 현대적 시스템에서나 여성의 역할은 변화가 없는데. 그런데 여성의 역할의 이 형태가 달라져요. 전에는 가족으로서 수발하고 도와주는 것이고요. 현대사회는 가족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응? 자기 시어머니는 안 도와주고요, 남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뭐 시어머니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면 농담삼아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부모는 안 도와주고 지금 남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란 게 뭡니까? 결국은 직장에 나가서 월급 받고 전문가로서 도와주는 거예요. 전문가로서. 그런 식으로 여성 역할이 사회화되는 현상을 이 제도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변화는요, 이 제도가 노인복지시설의 변화에 아주 대단하고 혁명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시설의 여러분들 실버 산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 여러분들은요, 이 제도가 노인복지시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유심히 보시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원이 처음 만들어진 게요, 현대적 양로원은 1921년입니다. 한 지금 87년쯤 됐는데요. 근데 일제만렙까지도 우리나라는 양로원이 6개밖에 없었어요. 거의 없었던 것이죠. 없었던 거예요. 한국 동란 때 한 30개 생겼습니다. 동란 때 고아원 많이 생길 때 양로원도 한 30개 생겼는데요. 그 시스템, 그 상태가 되게 1980년까지 그냥 갔습니다. 1980년에 우리나라 양로원이 한 45개, 거기에 살고 있는 노인이 2,300명밖에 없어요. 1980년에 왜 이야기했냐면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나라 양로원에 사는 노인이 2,0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000명.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노인 시설에 산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요양원도 만들어지고 양로원도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했어요. 무료시설, 실비시설 이것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말까지 말입니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양로원과 요양원의 숫자가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노인, 특히 요양원 부분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 하고 우리 정부에서 2000년에 발표를 하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요. 요양원이 말입니다. 그 당시 100개에서 지금 1000 몇백 개로 10배 이상 요양원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집에 있는 노인들 도와주는 재가사업 기관하는 노인시설이 주간보호시설, 가파시설 이것들이요. 2000년까지 한 100여 개밖에 안 됐습니다. 100여 개. 이것도 지금 1500개로 늘어났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제도 실시하면서요. 1500개가 아니라 한 5000개, 앞으로 한 10,000개 정도로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제도를 아까 대상자를 16만에서 계속 12%로 확대하면요. 재가시설이 11,000개가 필요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시설 시대에서 지금 1000개, 10,000개로 변하는 거니까 이거 거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노인 요양원도 과거 100개도 안 됐죠. 그랬는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아마 구로보험하고 소규모 시설까지 합해서 한 3,000~4,000 개의 요양원 시설이 만들어질 것이 보입니다. 대단한 변화가 지금 우리 앞에 막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주변에서 아마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도 시설 해야 되겠다. 내가 재가 사업 해야 되겠다. 소자본 가지고 이걸 한 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 제도 실시를 제도로 해서 그것이 실버 산업이죠. 실버 산업이 딴 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노인 복지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면 그것이 실버 산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이 다 비즈니스로 하는 겁니다. 정부 예산 받아가지고 못 사는 사람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보험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비즈니스로 전부 사업을 그 실버 산업이죠. 그런 실버 산업 기관들이 지금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인복지시설의 변화가 나타나면서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체제, 서비스 체계도 근본적인 변화가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부조 방식에 따라서 정부 재정으로 정부 돈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무료로 시설을 운영할 때는요. 정부 돈 받아서 정부에서 의뢰하는 사람 받아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정부가 정한 원장 월급, 총무 월급, 사회복지사 월급 딱 지침 대로 월급 주고 딱 그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그것이 소위 행정결정형 관료 시스템입니다. 그죠? 공공부조 시스템 하에서. 근데 이 사회보험 방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그런 제도가 싹 다 없어지고요. 정부에서 돈 주는 게 없어지고, 아까 이야기했죠? 보험에서 돈이 나오고, 정부에서 의뢰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전부 이용자가 자기가 선택하고, 그죠? 그리고 월급을 정부에 지침을 주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 해서 돈 많이 벌면 월급을 100만 원 줄 수도 있고, 200만 원 줄 수도 있고, 300만 원 줄 수도 있고, 마음대로, 시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시장형 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가히 혁명적 시스템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요. 이용자가, 수요자가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 데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권리가 있고. 같은 값이면 좋은 시설에 가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 갈 때도요. 좋은 병원에, 아주 용한 병원에 서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내가 선택해서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용자와 수요자가요. 선택해서 좋은 데 가려고 하니까 공급자가 이 서비스 하는 사람이 당연히 경쟁을 해서 내가 좋은 사람 뽑아서 좋은 서비스 해가지고 내가 좋은 시설 이렇게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 좋은 서비스 없으면요. 선택을 못 받는데 그럼 망하는데 뭐. 망하니까 천상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좋은 케어 매니저, 좋은 요양보호사, 좋은 직원,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경쟁 시스템이 지금 막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노인복지시설 하는 쪽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지금 경쟁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한대. 이것을 소셜 마케트라고 그래요. 소셜 마케트. 그러니까 시장은 시장이로되 노인복지 사업을 하는 사회적 성격의 시장이다 이게야. 시장 경제 체제에서 이제 물건 팔고 사고 하는 거 다르고
노인을 위한 서비스로서의 복지 사업을 하는 사회적 성격을 갖는 시장의 형성. 그것이 소셜 마케트. 그 소셜 마케트에서 실버 산업이라는 것이 발달을 하는 것이죠. 그 전형적인 형태가 지금 노인 요양보험제도에서 막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이 문제는 여러분도 공부하는 것도 관계됩니다만 주로 정책적인 과제인데요. 국가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는데, 그러나 이 국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도 관심이 있을 거고, 특히 여러분들이 혹시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면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건가, 뭘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책적 관점에서 이 제도의 발전 과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좀 짚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하나의 소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까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이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한 20년 전부터 제가 외국에서 연구를 해와서 90년대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전부 학자들 중심으로 노년 학자들 중심으로 연구단을 구성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학회 발표 토론을 거친 후에 제가 1999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제 첫 번째로 바로 이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실시하기 위한 기획단을 만들어서 같이 연구한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1차 정책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이 제도의 모형을 만들 때, 여기 아까 자문위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문위원장을 맡아서 이 제도의 모형을 제가 직접 만들고요. 물론 그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래서 정부가 입법할 때까지 제가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약 한 15년 정도를 여기 매달려가지고 이 제도를 지금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뭐 잘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실 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또 정부의 법안을 만들고 국회가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요.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제도가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보험 방식으로 모든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보험료를 부과해서 받기 때문에 그 혜택의 범위를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은 다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된다. 그죠? 그게 원칙, 아주 기본 원칙이. 그게 소위 보편성이고 접근성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니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두가 혜택을 받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대원칙이죠. 그죠? 그리고 몸이 불편해가지고요, 거동이 불편하고 밥을 혼자 해먹기 어렵다, 장을 혼자 먹기 어렵다, 그러면 그걸 도와줘야 된다는 게 이 제도의 원칙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법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정 추계 같은 것을 해보는 결과 돈이 역시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대상을 12%가 대상이 돼야 되는데 3%로 줄여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3% 상태에서는 역시 문제가 많이 있죠. 이것이 12%로 계속 확대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물론 처음에 돈이 많이 드니까 제가 그 자문위원회에서 연구할 때는요, 12% 전체 필요한 사람한테 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돈이 한 5조 원쯤 필요하더라고요. 5조 원. 지금 현재 13.1%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1년에 한 1조 6천억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5조 원을 한꺼번에 조달하기가 부담이 되죠. 국민들한테 보험료를 많이 매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3%, 5%, 7%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은 나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빠른 시간 내에 대상자를 확대해서 필요한 사람이 다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과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과제가
이 제도의 서비스 대상이 노인들인데 그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욕구와 문제의 성격이요, 성질이 여러분들 그런 그 개개인의 노인의 상태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천차만별이고요. 천차만별이고 종류가 전부 다르고 정도가 전부 다르고 그리고 욕구가 전부 다릅니다. 치매도요. 여러분들 치매라는 증세에 대해서 알지만 치매 걸린 노인들의 증세가요. 모든 노인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치매라는 게 한 증세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루 종일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치매든 노인이 시설에 보호를 받고 있는데 경주에 그 치매요양원 가봤더니요. 그 할머니는요. 방에 누워가지고요. 일어설 때 맞는데 누워가지고 계속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이 노인은요. 하루 종일 300만 원만. 뭐 아마 300만 원 때문에 무슨 원소진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잠만 깨면 딱 300만 원. 그런 노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인은 막 대소변을 막 처리 못해가지고 그냥 뭐 그런 노인도 있고 어떤 노인은 막 아주 깔끔한 그러니까 이 노인의 종류와 상태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욕구가 천차만별인 것이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서비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천차만별이고 이것이 끝이 없거든요. 끝이 이것을 이 이론에서 소위 무한정성이라고 그러는데 끝이 없단 말이에요. 요 정도면 치료가 끝이 나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계속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한정성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종류의 욕구에 다양한 욕구에 무한정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이걸 다 충족하고 다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적절한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이 서비스의 질적인 서비스를 하고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판단하고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는 전문가의 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 손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 질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이 제도에서 케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케어 매니지먼트의 원리에 따라서 실제 인테이크 과정부터 시작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진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그것이 제대로 가는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원리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하려고 그러면 이 케어 매니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가로서 그 케어 매니저뿐만 아니라 케어 워커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전문적 식견과 지식과 그리고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서비스 질을 위해서 이 케어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제대로 도입하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돈도 절약할 수 있는 딱 맞는 서비스를 했을 때 무한정한 서비스를 그냥 무작정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돈을 절약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론인데 그 서비스의 질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본의 어떤 교수님이 심리학 하신 분인데요. 연세가 이제 돼서 정년퇴임했는데 부인이 사모님이 그 치매 1등급이 아주 심한 상태에 있어요. 아주 그 부부간에 참 금슬이 좋고 그러시다가 치매 걸리셔갖고요. 근데 이 교수님이 마침 심리학 하면서도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노인 요양원 시설장이 됐어요. 그래서요. 일본의 센다이에서. 센다이라고 하는 거 동북지역에서. 아주 좋은 시설 제가 그거 가봤는데 센단노 야카타라고 하는 시설인데 그냥 혹시 가보실 수 있으면 가보시면 좋은데 센단노 야카타라고 하는 시설의 시설장이에요. 그게 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 사모님이 치매고 하니까 그럼 그 같은 시설에 이렇게 방을 하나 주어서 있으면 낮에 같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참 옆에 돌봐줄 수가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원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면 현재 그 사모님이 집에 있으면서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요양보호사. 집에서 그걸 일본은 요양보호사를 홈헬퍼라고 그래요. 홈헬퍼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요. 자기 그 사모님 부인하고요. 참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참 그런 그 애절한 여러 가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부인이 치매 걸려도 시설에 갖다 놓고 싫다. 집에 있으면서 같이 잠도 자고 생활했으면 하는 게 자기 소원이다. 그런데 그 일본의 홈헬퍼가요. 바로 바로 전문인데 홈헬퍼가 자기 심정을 참 잘 알아서
참 서비스를 잘해준다 이게. 남편에게 같이 있고 싶은 옛날에 부부가 관계 이까지 다 이해해가지고 참 서비스를 잘해주기 때문에 시설보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홈헬퍼가 그런 그 남편의 심정과 가족의 심정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홈헬퍼라는 것이요, 요양보호사 그만 밥만 해주는 게 아니다. 밥만 해주고 청소해주는 게 아니고요. 남편의 심정도 알아야 되고, 부부간의 관계도 알아야 되고, 가족의 심정, 이런 정도의 식견과 판단과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능력을 가진 전문 인력이 그런 잘 계획하는 케어 매니저하고 연대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요,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제도는 지금 이렇게 좋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안 돼서 돈도 부족하고 해갖고요, 이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간소하게 만들어졌어요. 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이 케어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고, 실제로 사회복지 쪽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완전히 공부한 사람들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막 케어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방문조사하고 욕구조사하고 할 때 그 가족의 심정을 과연 알고 있는가? 예를 들면은 그 케어 매니저가 그 계획할 때 그 남편의 심정을 과연 알고 있는가? 그것은 전문적인 그런 철학과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밥만 하루에 한 번씩 해주고, 그 다음에 빨래 일주일에 3번까지 해주고, 그것만 만들어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케어 매니저 역할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표준 이용 교육에서 받아서 서비스하는 기관에서는 당연히 밥만 해주고 빨래만 해주고 청소만 해주고, 그런 시스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사람이요, 집에 가서 밥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을 한 3년 했거든요. 저는 그 시범사업 지역에 많이 나가봤는데, 수원의 시범사업 지역에 요양보호사가 나가서 서비스하는 걸 보니까요, 밥을 해주러 가서 저녁을 해주러 가는 요양보호사가 밥을 할머니 밥 해주러 가고요, 할머니 밥은 안 해주고 자기 라면을 끓여 먹고 가요. 이건 직업적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자기 라면을 먼저 끓여 먹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질이 아닌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거가 지금부터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마음 먹으면 사실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 전문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예요. 세 번째는요, 시설 인프라 문제인데, 앞에서 제가 노인복지시설을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기를요, 우리나라에는 요양원도 부족하고 재가시설도 없고, 그래서 이 제도를 실시해가지고 전부 보험료 낸 국민들이 권리로 딱 찾아 들어왔을 때 시설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제도를 못한다 해가지고요, 과거 한 10년간 이 제도의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요, 이 시설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연기하자 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시설 인프라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뒤로 미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저는 그때마다요, 그건 한 10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제도가 시설을 만든다. 제도가 수요를 만들고 수요가 공급을 잡는다. 그러니까 제도를 잘 만들면은 시설은 따라온다. 합시다. 제가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고요, 계속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제가 예정대로 지금 밀어붙여서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시설 인프라가 제대로 됐나 하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한 책임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제도가 공급을 만든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데, 마침 말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전체 우리나라의 시설 인프라의 구축 상황을 살펴보면요, 노인요양원이요, 7월 1일 현재 93%가 충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대해서 93%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 제도를 실시할 때 예측된 수요의 공급 상황이 70%였습니다. 70%인 상태에서 시작했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가려고 생각했는데 안 간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는요 93%의 시설이 벌써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재가시설, 집에 있는 노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아까 방문 요양시설, 이거를요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대기를 하고 딱 시작하면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아직 이거는 지금 충족률을 지금 판단할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7월 1일 시작하자마자 제가 시설은요, 아주 급속하게 만들어져 갖고요, 수요를 충족하리라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두 달 후에 제 판단이 맞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일본은 제가 시설지에서 가는 그룹홈, 치매 노인을 위한 그룹홈이요, 제도를 실시하는 4월 1일 날 실시했는데요. 그해 4월 1일 실시하자마자 그해 연말까지요. 불과 한 7달 만에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치매 노인을 위한 그룹홈만 4,000개가 있습니다. 4,000개. 그렇습니까? 한꺼번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재가노인 시설들은요, 사실 큰 자본 없이 이걸 할 수 있거든요. 돈 한 몇천만 원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한 1억이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해서, 지금 현재 수가가 얼마나 되고, 이게 사업이 되겠나 하는 걸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그 판단에서 수가가 딱 정해지고, 되겠다 싶으면요, 전부 아마,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방문 요양, 특히 제일 많은 게 방문 요양 사업이고요. 방문 요양 사업하고, 주간보호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인데요. 그 시설은 저는 7월 1일 실시 상황에 맞게 충족되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족하면 또 확충해야 되는데, 이건 시장 원리에 따라서요, 이 제도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주면 공급은 만들어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아까 지금 케어 매니저하고 지금 요양보호사 두 가지 전문 인력이 중요한데, 케어 매니저는 법적으로 자격제도가 만들어지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전부 케어 매니저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 중에서 상당수와 일부 간호사들하고 새로 채용돼가지고 2,300명 정도의 케어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배치가 전국적으로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론 뭐 질적인 문제 그런 거 있지만 일단 그렇게 시작이 됐고, 실제 지금 현장에서 지금 방문 조사들을 모두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요, 현장에 가보면은 손이 딸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처리해야 될 인력이 많아가지고요, 신청은 많고 처리를 못 해갖고요. 제가 그저께 안동시범사업직을 갔다 왔는데 지금 아직 처리를 못 해가지고 한 300케이스를 지금 방문 조사를 못 나가고 사람 손이 부족해서 그런 정도로 지금 케어 매니저 인력이 좀 부족하고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일단 시스템은 만들어졌고요. 요양보호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7만 명 정도가 지금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요양 교육기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양적으로는요, 지금 정부의 판단에 의하면 한 6만 5천 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 5만 명 정도는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려고 보는데, 공급이 지금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한 7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까 케어 매니저도 그런데 이쪽 요양보호사 문제도 한꺼번에 그냥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만들어지면서 800 몇십 개가 만들어지면서요, 이거에 대한 컨트롤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 가르치는 교재, 그다음 교육 내용, 실습, 이것이 막 엉망인 그런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받은 요양보호사들의 질적인 문제가 아까 그냥 라면 끓여 먹는 그런 요양보호사가 막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할머니 밥 해줘야 되는데 자기 라면 끓여 먹는 그런 요양보호사 나와가지거든요. 딱 그거 나오자마자 그냥 신문에서 기자가 알면요, 그건 대서특필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험료 내가지고요, 이 서비스 받을 권리가 있고, 당연히 내가 내 권리로 하는데 그 요양보호사가 집에서 라면 끓여 먹어가지고, 이 신문 날 일이잖아요. 이거 신문에 나버리면요, 이 제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 교육이 지금 엉터리로 되고 있으면은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제가 재차 지금 보건복지부에 지금 제가 알려주고 있는데, 자칫하다간 말입니다, 공무원들도 책임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요양보호사 교육 제도를 실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예를 들어 평가제도를 통해서 퇴출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초기 단계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양적인 문제는 없는데 질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과제죠.
마지막 과제 중에 하나는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모든 일이 다 말이죠. 다 돈하고 통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일자리 가고 이렇게 하면 월급 얼마 주느냐, 다 그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그 마찬가지예요. 뭘 하다 보면 참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여기 돈이 중요하다. 근데 이 제도도요, 참 돈이 중요하고 돈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요.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이 이 제도를 실시한다 했는데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장기 요양이니까 아까 성격이 그래가지고요. 한량없이 하려고 그러면요. 돈이 한량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해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려니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보험료로 전 국민이 보험료를 냅니다. 그죠? 지금 이제 제도 초기 7월 1일에요. 전 국민들한테 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플러스 4.08%가 추가로 부담됩니다. 알았습니까? 4.08%.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가 현재 얼마입니까? 각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5만 원이면 얼마고 10만 원이면 얼마가 계산해 보세요. 자기가 내는 보험료의 4.08%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평균의 4.08%는요, 2,700원입니다. 한 달에. 그렇습니까? 한 달에 전체 국민들의 보험료에서 평균 2,700원이 부과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막 그냥 놀라는 분들은 아마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많이 낼수록 이게 더 높아지는 거 그렇잖아요. 건강보험료 100만 원 내는 사람이면요, 4만 800원 더 내요. 그죠? 건강보험료 100만 원 내는 사람 여기 없죠? 건강보험료 10만 원 내는 사람은 4,080원 더 내야 돼요. 알았습니까? 첫 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균 4.08%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2,700원이 부과돼서 조달되는 돈이 되게 1조 6천억 연간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대상자를 처음부터 확대하지 못한 이걸 확대하면요. 대상자를 만약 배로 확대하면 그놈이 8%가 되고 더하면 12%가 되는 거니까 국민들이 더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상 이것을 대상자를 줄여서 나간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 듣는 과정에서도 되게 이해가 되겠지만요. 아까 그 중풍침에 들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노인들 절실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족이 싸워서 가족의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거 참 필요하다. 해야 되겠다. 하고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다가요. 보험료 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만 전부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표정이 벌써 보험료 내니까 그만 생각이 달라요. 그죠? 그 인간의 본성이라. 뭐냐면은 돈은 내기 싫고 혜택은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제도가 역시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라. 될 수 있는 대로 보험료는 안 내고 적게 내고 그 혜택은 받았으면 싶은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국가는요, 정책은, 제도는요, 이 인간의 본성에 반대되는 거가 제도거든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국민한테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항상. 응? 그러니까 보험료를 모두 안 내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제 25인데 이제 같이 취직해가지고요. 앞으로 지금 한 40년 살아야 이제 한 65세 되고 노인 될 텐데 그때가 또 내가 치매 걸릴지 안 걸릴지 말이지. 내가 건강하게 살만 말입니다. 평생 그냥 살 수 있는데 지금부터 40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매달 말이죠. 매달 막 5,000원씩 10,000원씩 내라니까 가만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요. 반대하는 거예요. 이 제도. 근데 우리는 다행히 말입니다. 이 제도 토론 과정에서요. 젊은 사람들 들고 있나 데모를 하지 않고 다 넘어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도가 성립됐으니까 이제는 반대해봐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출발했는데 버스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험료 내기 싫어가지고 하는데 일본도 말입니다. 이 제도를 만들 때 법을 만드는데 10몇 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국회에서 법 통과할 때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일본은 그 당시에 첫해 보험료가 2,000엔이었습니다. 평균 보험료가. 근데 2,000엔 하면 이제 일본은 대상자가 14%를 도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00엔씩 내면 말이에요. 2,000엔씩 내면은 다 해결한다. 이렇게 했는데 막 젊은 사람도 반대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국회에서 법이 말입니다. 3년 동안 확신했습니다. 일본의 국회에서.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 통과될 때 말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쳤느냐 하면 이렇게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들이 2,000원씩, 2,000엔씩,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되잖아. 한 달에 2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은 2만 원씩 보험료 내고, 2만 원, 한 달에 2만 원 보험료 내고, 그러면, 1년에 12달에 얼마죠? 24만 원인가? 24만 원 보험료 내고, 10년이면 240만 원 내고, 또 20년이면 480만 원 내고, 그럼 40부터 합시다. 그러니까 일본은요, 20살부터 가입하지 않고 40부터 가입하게 된 거예요. 타협이 돼가지고. 그래서 40부터 가입해서 20년 동안 480만 원 내고 60이 돼서 치매 걸렸다. 치매. 아이, 그럼 뭐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뭐 가족 걱정도 덜고요. 참 좋지 않느냐. 얼마나 좋으냐. 그게 모두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치매 안 걸렸다 그러면. 그런 말이지. 내가 무슨 원통할 일이 있냐. 이게 치매 안 걸린 거야. 치매 안 걸린 게 얼마나 행복하냐, 이게요. 480만 원 내고 치매 안 걸리고 행복하게 살면 그거 행복한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480만 원 사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렇다, 이게. 사회보험 원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죠? 10년, 20년, 30년, 40년 보험료 내는데요. 내가 건강해서 병원에 안 가고 치매 안 걸리고 중풍에 안 걸려가지고 건강하게 살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죠? 그동안에 보험료 낸 거는요. 그 행복한 거에 대한 대가.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사회보험이라는 게 그렇게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전 국민이 다 치매 걸리고 전 국민이 다 병원에 누워있으면요. 이미 사회보험이 될 리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수의 적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수의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십시일반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십시일반. 그죠? 십시일반. 그 십시일반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도록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게 사회보험제도고 보험료를 그래서 다음 달에 2,700원 걷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700원만 걷으면 좋은데요. 문제는 지금 그 다음 과제가 뭐냐면요. 아까 대상자를 내가 16만에서 20만, 30만, 40만 에서 60만 확대하자 그랬죠. 12%로. 그러면 이놈의 돈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2,700이 아니고 이미 3,700원, 4,700원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대상자가 많아지고요. 또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서비스를 많이 받게 될 때 드는 돈을 전체 국민들이 어떻게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겠는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 때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는가. 그리고 만약 돈이 모자란다 할 때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원리는 그런데 이 재정을 어떻게 안정화할 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정책적인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해답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제도는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저는 계속 그걸 강조를 하는데 아주 좋은 제도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복지 시스템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제도고. 그리고 많은 변화 속에서요,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기회와 또는 도전과 그런 것을 갖다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이 우리 한양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학도 공부하시고 또 실버 산업도 공부하시고 하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연구도 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졸업 후에 이 분야에도 투신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엮어나갈 수 있는 그런 도전적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아주 도전적 그런 마음을 갖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 장래 인생에서 기회가 되면요. 보험료도 잘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 손을 떨고 혹시 현재 본인이 뭘 하고 있거나 또 뭘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 필요한 마이크를 가져와서 다른 분들이 좀 듣도록 하면 좋겠네요. 그죠?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사회복지학과 선생님이고 프리턴 하태영입니다. 강사님이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하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고령화사를 처음 보는 것이 앞으로 얼마 있으면 저한테 그런 일이 닥칠 거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있어서의 그 어떤 제도가 시작이 되면, 제일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중요한 건 이제 건강보험료를 일단 국민들로부터 거는 거잖아요. 이 걷어서 이것을 이제 지급하고 청구받아서 지급하는 이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행하고 빨리 늘고 있고, 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돈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보험료를 걷게 되면 일단 이 관리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주체 같은데, 거기서 이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 그러고 나서 그런 그걸 저는 자산이라고 보는데, 이런 자산이 개인적인 자산이 아니고 국민들의 자산이 앞으로 강사님 말씀한 대로 계속 지속된다면 그런 자산 운용 관리에 대한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건지, 옛날에 예를 들어다 보면은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병원의 담당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많이 청구가 되고 혹은 지급된다는 얘기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시행 초기에 법률로서 우리 담당자, 국민건강관리공단이라든지 혹은 이거를 시행하고 청구하고 집행하는 심사 과정에서의 담당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양벌 규정을 둬서 이걸 처음부터 초기에 제한하는 방법이 지금 법으로 강구가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하나씩 대답할게요. 그거는 지금 현재 아까 돈이 중요하다고 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 재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 아까 제가 그림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국민들이 보험 가입해서 보험 자격 관리하고 그다음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돈을 관리하는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래서 보험자라고 그러고 관리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건강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해서 돈을 관리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제도도요, 똑같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안에 건강보험기금,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기금, 두 개의 기금을 설치해서 이 기금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돈이 아까 한 1조 6천억 정도 그렇게 들어오는데, 연간으로 계산하면은 그렇게 들어오는 돈을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제 건강보험에서도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재정관리를 하고 있죠. 그건 벌써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재정을 한 30년간 관리해온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는 뭐 다 완전히 지금 개발돼 있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운용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산 관리를 제대로 해서 돈이 새 나가는 것보다도 좀 예를 들면 뭐 증식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에서 단기보험이라고 그러고요. 국민연금 같은 것을 장기보험이라고 그러는데요. 장기보험은 오랫동안 저축해서 계속 증식해가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보험하고 이 제도는 단기보험이라고 해서 그에 들어온 돈을 그에 다 씁니다. 그에 다 쓸 만큼 그에 걷어들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원래 1조 6천억이 필요하다면 원래 1조 6천억을 걷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아놓고 기금에서 계속 저축해가지고 이자를 늘려나가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자산관리 면에서 연금제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다만 단기적이라도 좀 이율이 높은데 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공단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정을 운영할 때 새 나가고 막 허비되고 막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관리 운영비 부분에서 인력을 방만하게 써갖고요, 쓸데없이 인건비를 많이 나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건강보험은 과거 30년 동안에요, 인력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한 15,000명 정도 되는, 지금 한 10,000명 직원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인력을 많이 줄였는데, 앞으로도 아마 노인요양보험 하면서 직원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그 소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채용하지 않고 해서 노인요양보험으로 또 인력을 더 줄인 셈이고요. 그래서 많이 뭐 앞으로도 더 줄일 요인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관리 운영비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고, 제일 걱정하는 것이 서비스를 하는 기관에서 돈을 청구하고 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전부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 같이 그런 양심적인 게 아니고 아주 마음이 좀 시커먼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말입니다. 방문 요양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가서
밥 해주는데 1시간 걸렸는데 2시간 걸렸다 하고 또 2시간 걸렸는데 3시간 걸렸다 하고 시간당 요금이 나가니까 그렇게 과다하게 부정 청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제도가요.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제도를 관련 관리 운영 주체에서 자산 관리하는 중요한 하나의 것인데요.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하나의 과제입니다. 과연 건강보험공단이 그걸 제대로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당연히 물론 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청구 들어왔을 때 왜 이 3시간 했느냐, 2시간 했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많은 기간을 과연 제대로 효과적으로 따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아까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케어 매니저 역할이 잘 만들어지면요. 이 케어 매니저가 재정에서 소위 게이트 키퍼, 재정의 골키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 필요한 만큼만 딱 계획 세우고 필요한 만큼만 서비스하는 것을 관리하는 케어 매니저 제도를 도입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케어 매니저 제도가 지금 따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케어 매니저들이 일단 그런 심사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에 이제 한계는 있죠. 그걸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하는 기관에서는요, 될 수 있는 대로 서비스를 많이 하면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비스 기관에 있는 케어 매니저나 서비스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들은요, 될 수 있는 대로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1시간에 10,000원이면 2시간에 20,000원이고 3시간에 30,000원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서비스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과제인데요. 지금 그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한 번 이야기. 네. 네, 좀 제도적인 법률에서 제도적인 그런 잘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강화의 의무를 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금 시작되기 전에 법률적인 어떤 그런 제한을 만들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법에 벌써 그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법 제도 장치가 있습니다. 예. 심사 제도도 만들. 또 이야기하시죠. 그쪽 누구 한 분이 마이크를 좀 배달해 주시죠. 우선 실버 산업학과의 오영훈입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실시가 되면 요양기관에서 이제 그 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분들을 수용하게 되겠죠. 그런데 중증인데 3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1등급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등급의 경우에 그 보험급여가 월 117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등급인 1등급의 경우에 144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등급 간에 그 급여의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민간이다 보니까 좀 더 그래도 경증에 좀 덜 아프신 노인분들을 골라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영리의 어떤 목적을 취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KBI에서 한번 의견을 내는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잘 진행이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 취지를 알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사회복지학이나 하는 데서 이거 배웠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 클라이언트 중에서 서비스하는 기관이 어렵고 골치 아프고 힘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맡으려고 하고요. 쉽고 간단하고 또 돈 잘 생기고 하는 클라이언트만 맡으려고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크리밍, 그러니까 짜내는 거예요. 짜내서 골치 아프고 어려운 클라이언트를 안 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론적으로도 있고 실제 그래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쉽고 이런 사람들을 맡아요. 농촌에 노인집에 갔는데요. 가봤더니 막 집은 지저분하고 막 대소변하고 말이야. 막 위생상태도 어렵고 잘못하면 내가 그 노인 만지다가 얘가 병들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만 안 갈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 분, 이쪽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실은 사회복지 대상이 그런 클라이언트죠. 그런 클라이언트를 도와줘야 되는데요. 그 골치 아프고 어렵거든요. 안 할라 한다. 안 한다. 실제로. 그런 현상을 크리밍 현상이라고 그래요. 크리밍 현상. 이 제도에서도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물론 돈이 좀 더 되고, 좀 쉽고 한 사람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의 등급에 따라서 수가가, 아까 내가 수가는 시간이 없어서 상세히 설명하지 못했는데,
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1등급이면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수가가 높고 2등급이면 낮고 그 다음 낮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복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급은 높고 한도액이 높고 낮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질문의 요지는 그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설 같은 데서 3등급 경증 위주로 받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거 이제 쉬우니까. 그런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의 차이는 아까 내가 설명했는데 1등급은 거의 누워지는 할아버지. 3등급은요, 그래도 시설에서 나댕겨서 화장실도 좀 가고 좀 문 밖에도 나가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거든요. 그런 따라서 문 밖에 댕기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지 않겠느냐 한데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시설에 따라서는요, 계속 누워있는 사람이 더 좋다. 계속 누워있으니까 바깥에 뭡니까 휠체어를 끌고 나가지도 않아도 되고요. 계속 누워있으니까. 계속 누워있는 사람은 별로 케어가 덜한데 돈은 더 들어온다. 이러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경증이 반드시 좋다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릅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제 시설에 가보면요. 오히려 중증 선호하는 시설이 맞아요. 수가는 높고 손은 덜 가고. 오히려 손 가는 게 아주 간단한 게 아니라 아주 규칙화돼야 돼요. 경증일수록이요. 이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손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갖고요. 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얼른 생각하면 막 가벼운 사람, 좀 덜한 사람을 해서 쉽게 처리하려 하지만 지금 요양 1, 2, 3등급 상태에서는 그게 큰 차이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그룹홈 같은 거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요. 이제 치매 노인들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치매 노인들의 상태에서 1등급 상태하고 3등급 상태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마 1등급 상태에서 관리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룹홈 같은 데서는. 그리고 앞으로 더 경증을 확대해서요. 4등급, 5등급까지 확대할 때, 오히려 막 경증 노인들이 더 쉬울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데 보면은 그 개입이요. 그 우리 사회복지학적인 의미에서는 개입을 하는 것이요. 아주 중증 상태보다 경증 상태의 개입 소요가 더 많습니다. 경증 상태에서 개입해야 효과가 더 있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데 중증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증 상태의 노인들을 그룹홈 같은 데서 많이 관리하시려고 그러면요. 사회복지사의 손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훨씬 더. 그래서 개입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증이냐 중증에 따라서의 쉽고 또 어렵고 하는 것은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 뒤에 있는 분 이야기하시죠. 신뢰상품학과 전문의인데요. 저는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요양병원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격대별로 서울이나 그런 큰 시설이 큰 데 같은 경우에는 보통 3,4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이권으로 가고 그러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되는데 이 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실시됐을 때 아직까지는 그게 개인이 15%에서 20% 부담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정말로 아마 이런 보험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시설이 좋은데 갈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더 부익부 빈익이 생기지 않을까는 이런 우려감이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요양기관 같은 거를 이제 신청을 할 때 개인이 이제 내고 할 때 그게 정책적으로 정말 이것이 올바르게 잘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그거를 책정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또 따로 그러니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게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요양보험 제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다른 것보다도 봉사정신이나 희생정신이나 이런 게 되게 그냥 서비스이기 이전에 그런 게 더 추가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인력을 간호사나 그냥 일반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일반 병원에서도 내과가 있고 소아과가 있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다 틀린데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동복지도 있고 청소년복지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뭐든지 정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고 그거를 인력을 좀 활용하거나 그 전문 그러니까 그러니까 케어 전문가 매니지먼트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를 미리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건의사항이에요. 교수님이 계속 정책에 관여를 하시고 하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시도 산업학과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한양대도 일반 정규과정에는 지금 없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정책에 참여하시고 건의를 하실 때 정말로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이런 인력이 많이 확충될 수 있는 제가 볼 때 건강공단에서 사회복지사나 실버 저기가 하기에는 조금 왜냐하면 제가 호스피스 교육도 받아봤고 그다음에 치매 노인을 케어할 수 있는 교육도 받아봤지만 정말로 힘든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로서 생각하고 월급을 받고 하는 거 이전에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을 같이 봉사정신을 같이 가져가서 그래서 대부분 불교나 기독교나 이런 종교단체에서 많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게 많이 앞으로 교수님께서 정책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거에 전문적으로 키워질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한 3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죠? 여러분들 3가지 질문 다 이해하셨죠? 그 3가지 하나씩 답을 하면요. 첫째는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데 전체로 지금 뭐 많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뭐 돈을 많이 낸 데도 있고 또 적게 낸 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제도 실시로 그 빈부격차 또는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질문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우선 공급 체계에서 요양병원 사이드 그다음 요양원 사이드 우선 제가 시설을 놔두고 그 2가지 좀 다르고요. 요양병원은 지금 아까 장기요양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간병비만 일부 주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 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비를 줄 것이다 해서 많은 요양병원이 최근에 막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불과 이 제도 실시를 거의 모델이 만들어지는 20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요양병원이 1년에 200개씩 생겼습니다. 고전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40개밖에 없었는데요. 1년에 200개씩 요양병원이 생겨서 간병비도 받고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그냥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거기다 간병비까지 주니까 이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 병원에 입원료 받죠. 그다음 치료비 받죠. 밥값 받는 데다 거기다 간병비까지 주니까 이게 될 거다 해가지고 요양병원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농촌 가면 막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농촌이나 이런 많은 만들어진 요양병원이 받는 돈을 보면요. 전에는 한 40개밖에 없을 때는요. 우리나라 노인 요양병원에 막 한 달에 25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받았었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 해가지고요. 치매 노인 두고 있으면 250만 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혹시 인천에 은혜병원 그때 아신지 모르지만 벌써 10년 전에 25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양병원을 가보시면요. 뭐 30만 원 받는, 한 달에 4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밥값만 받는 데도 많아요. 밥값만. 그 사실 요양병원이 거의 아니다시피 요양원 비슷한 그런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갖고요. 요양병원도 지금 천차만별이 좀 되고 있다 하는 거 하나 이야기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 요양원의 경우, 아까 빈익빈 묵비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해요. 요양원의 경우는 요양원도 말입니다. 지금 벌써 기존에 벌써 천차만별로 많이 받는 데는 1인당 한 달에 500만 원씩 받는 데가 있고요. 적게 받는 데는 한 달에 20만 원만 받는 데도 있고 그래요. 천차만별로 벌써 있어 왔어요. 요 얼마 전까지. 노벌 카운티 삼성에서 하는 것은 널싱홈이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습니다. 1인실 가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는가 하면은 강원도 산골에 가면요. 아주 한편없는 시설 해가지고요. 단돈 20만 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이가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노인요양보험 제도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사회보험제도의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서 비교적 상당히 좀 평등화 시킨다고요. 그거를요. 평등화.
그러니까 아까 1등급 경우에 시설에 들어가면 145만 원이다 하는 수가를 정하면 145만 원은 어떻든 이 제도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20만 원, 30만 원 시설이 사라지는 것이죠. 140만 원 다 벌써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서비스 낮게 행편없던 시설이 비교적 좋아지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만큼 좋은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평등화. 적어도 사회보험제도가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 하는 뜻이죠. 그러나 여기도 물론 빈부격차는 있죠. 삼성 노블카운티 같이 아주 좋은 시설은요, 500만 원 그냥 다 받을 거거든요. 500만 원. 거기는 140만 원 냈지만 보험제도에서 받고, 나머지 360만 원은 개인한테 그냥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 노블카운티도 140만 원 냈지 보험에서 보장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환자한테 좋죠. 그러나 좋은 시설, 나쁜 시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니까, 거기도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들어서서 사회적으로 평등화 조치를 어느 정도 안정화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의 사회 전체 시스템이 비교적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과 서비스 받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그대로 갑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수가는 140만 원 고정됐지만요, 300만 원짜리 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고, 500만 원짜리 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잘하면은. 좋은 서비스를 해주면요. 좋은 시설에. 제가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가 한도액이 100만 원인데요.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격차가 있게 된다. 최소한의 안정화 조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장기요양기관을 만들 때 지정하고 신청하고 할 때 그것을 아무나 해주느냐, 어떻게 그 통제하는 장치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기준은 있죠. 그 지정 기준. 이 허가제도가 아니고 신고제도로 되어 있고, 지정제도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시설은 신고제도로 되어 있고, 이 제도에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이 되려면 지정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노인복지법에서 시설을 만들 때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신고제도가 있어요. 그것도 물론 기준이 있죠. 인력, 시설 다. 근데 그 시설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 제도에 따라서 다시 지정을 받으려면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해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때 물론 또 제도의 기준이 있죠. 인력은 얼마고 시설은 얼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기준을 다 적용하기 때문에 아무나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옛날에는 우리 노인복지시설을 정부가 이렇게 재정 지원할 때는요, 허가제도 같은 것도 있었고 굉장히 엄격하게 해드렸었어요. 기준이 굉장히 강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이 시설 설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 제한을 많이 풀어버려가지고요, 사실상 아무나 설치할 수 있게 개인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도 할 수 있고 주식회사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좀 덜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아까 그 소셜마켓 제도가 형성되면서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시설은 몇 년 못 가서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을 했는데 손님이 안 오는데요. 그럼 굳이 행정기관에서 규제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문 닫는데. 그러니까 이 원리에 따라서요, 이 원리에 따라서 시설이, 인력, 시설 이런 것들을 잘 할 수밖에 없도록 되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메커니즘이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이 지금 그 인력과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쪽의 인력들,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그만이 아니고 아마 시설에 있는 인력까지 다 포함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자질, 자격, 이와 관련 문제인데, 그건 질문자하고 거의 저도 동감인데, 현재 지금 건강보험공단은 나름대로 노력해서 한 2,300명 정도 사회복지사를 채용했어요.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를 채용했는데, 그분들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전반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것은 케어 매니저 제도를 만들어서 그 케어 매니저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이나 우리 한양대학교 사이버 대학이든지 이들 딱 지정을 하고 그런 양성 기관을 만들어 갖고요, 케어 매니저를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서 아주 전문 케어 매니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은 아주 서비스 질 확보라든지
또 나가 재정에 대한 게이트키퍼 역할이라든지 그걸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케어 매니저 제도를 아주 이 공식화, 제도화할 필요 있다 하는 생각이고요.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로 케어 워커가 그냥 뭐 밥만 해주고 청소해줄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자질을 갖는 사람으로 양성기관, 교육기관을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전문화시키고 난 다음에요.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그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만 이 제도에서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서비스하는 인력의 어떤 그 헌신적인 봉사정신 또는 마인드를 실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재정도 통제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론적이지만 가능하면은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좋죠. 근데 혹시 이 질문 안 하면은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사람 있어요? 아니, 가만있어 봐. 다시 한번. 이 질문 안 하면 난 잠을 못 자겠다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손 들고. 그래, 알았어요. 아이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이명철이라고 합니다. 그 요양보호사가 그 생겼는데 그게 기존에 간병인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도 결론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요양보호사가 생김으로써 기존의 그 간병인들도 사회적 일자리로 민간에 많이 양성을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그 질문은 뭐 안 해도 잠 자겠는데. 간병인요. 간병인 물론 과거에 간병인이 많이 있어요. 병원에 간병인이 많이 있었는데 요양보호사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공식적인 하나의 자격 제도가 만들어요. 간병인은 공식적 국가 자격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사사로이 민간협회나 또는 민간기관에서 간병인을 모아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하나의 사회적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국가 제도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또 이런 간병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간병인들의 역할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 될 것인데 요양보호사 제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일부 침해를 받을 겁니다. 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요양보호사가 간병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얼마든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이 서비스도 하지만 병원에 가서 간병인을 할 수도 있고요. 집에 있는 노인들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도 집에 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도와주면 그것이 간병인 역할 아닙니까? 과거에 집에 있는 간병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그런 그 간병인들이 하는 일자리를 침투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반대로 기존의 간병인들 중에서도요. 왕창 이쪽으로 요양보호사 좀 자격을 받도록 지금 받고자 하고 있어갖고요. 기존의 간병인들도 전부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자격 받고 지금 간병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자리에서. 그러면 뭐 요양보호사라 하더라도 자기 자리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병인의 일자리를 서로 뺏고 하고 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전체로 보면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이 일하는 일자리가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제도가 경증대상자까지 확대되면은 요양보호사 자리가 대개 우리가 추산해보기에는 한 12만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12만 명. 그러니까 지금보다 배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간병인 인력들이요. 훨씬 이쪽으로 많이 올 수가 오히려 있고 그리고 전에 간병인들이 물론 뭐 노동을 해서 하루에 5만 원도 받고 한 달에 뭐 150만 원도 받고 뭐 집에 들어가면 막 250만 원까지 받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노동이 아주 강도가 있는 노동이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든 노동이죠. 근데 요양보호사 일은요, 비교적 전문가로서, 그죠? 하루 종일이 아니고 뭐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바쁘면 또 집에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상당히 자유롭다는 게 뭐 일 안 한다는 뜻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간병인 같이 완전히 매여 있는 것이 아니죠. 병원에 환자 앞두고 계속 매여 있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자유롭게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화됐다고 봐야 되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수입은 말입니다. 수입은 시간당 요금으로 치면은 간병인 못지않게 추후면은 자기의 시간의 관리라든지 전문성의 발휘라든지 이런 점에서 간병인하고는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았죠. 그런 전문 인력으로 바뀌면은 뭐
간병인 입장에 봐서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저기 질문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은 진짜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랬군요. 사회복지학과 공무원 이영신이라고 합니다. 네. 예, 이제 제가 지금까지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저도 이제 실버타운에서 제가 실습을 엊그제 마친 사람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뭐 과제나 이런 것도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없으시니까 그런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서 앞으로 그 강사님이 던지신 과제를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풀어나가야 된다는 숙제로 남겨주신 걸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잠이 안 온다라는 표현은 재정 확보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많은 그 좋은 제도들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발전해 나갈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미래에는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노인 세대가 1대1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짚어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한참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재정이 고갈돼서 미래에 어쩌면 우리는 전혀 적용을 못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이게 재정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아서 고갈됨으로 인해서 나의 세대, 내가 정작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세대에 가서는 재정 부족으로 이것이 무시화되든가 아니면 더 퇴보를 하게 된다든가 이런 염려를 이제 보험료를 이제 적용해서 이제 내기 시작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저항을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제 돈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국민들도 있고 이렇지만 피부로 이제 느껴지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런 국민들의 많은 저항이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것이며 또 정말 국민연금의 쟁점처럼 우리 미래 세대에 우리가 재정 고갈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안 닥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우리 사회 현상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시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잠을 좀 잘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그 참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요. 그건 진짜 잠이 안 올 질문인데, 그 참 중요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참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걸로, 그 학생, 질문하는 학생이 말입니다. 앞으로 많은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던져놓은 과제를 한번 개별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과제에 대해서. 그 과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은, 무궁무진한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라는 게 학생이 공부하도록 만들면, 그러면 답을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 장차, 앞으로 2050년 또는 50년, 100년을 내다봤을 때, 노인 인구는 엄청 많아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후기 고령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좀 중풍 치매든 노인 많아지고, 이 필요한 사람은 자꾸 많아지는데,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돈벌이 하는 사람은 없고, 보험료 내는 사람 줄어들었을 때, 나갈 돈은 많고, 지금 들어올 돈은 적어지지 않느냐. 그게 이제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과 같은 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아주 잘 보시고 정확하게 보신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50년, 100년 내다볼 때, 노인 인구가 1,600만 됐다 이거요. 그런데, 거기에 말이죠. 이런 노인이 굉장히 많을 때 당연히 수요가 많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이 나가죠. 그죠? 그리고 젊은 사람 적으니까 당연히 돈이 적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재정의 불안이 예상되죠. 이 문제가 사실 이 제도의 장래를 두고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래를 두고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것인가? 그 국가가 어떻게 이걸 대책을 세울 건가? 이 국민연금과 똑같은 그런 과제를 가지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제 우리 학생이 앞으로 더 연구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많은 그 대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수많은 대안이 있고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가요 망하지 않고요. 우리 국민들이 살아야 하는 한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난리가 날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난리가. 어떤 형태로든 지속 가능해서 살아나는데 많이 변화를 시키는 거죠.
모디파이 시키는 거죠. 모디파이.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으면 보험료는 올리고 급여를 내리듯이 뭐 이런 변화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이야기하라 그러면요. 나중에 혹시 연구에서 논문도 그런 결론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방사업으로 가는 거가 중요합니다. 예방사업.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노인들이 전부 아프지 않도록 아파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요. 나이가 들어지는 노인이 많은데요. 전부 내가 병든다고 이야기 안 했죠. 그죠? 유병장수하는 노인이 많다 했는데요. 유병장수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이 건강 예방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도 뭐 아파 누웠을 때쯤 돼가지고요. 그냥 휠체어 태워가지고 이렇게 도와줄 게 아니라 휠체어 태우지 말고요. 지팡이 줘가지고 걸어라. 휠체어 태워. 그 점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 네. 점이 있어서요. 등급 판정이 있어서도 그 점에서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알았어요. 그거 네, 알겠는데요.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등급 판정에 있어서도 이걸요, 무조건 등급 판정에서 받으라 할 게 아니라, 소위 복지,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복지 예방. 4등급을요, 복지 예방으로. 그리고 3등급에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서비스 받도록 만들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지팡이 짚고 걷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걸으면요, 그 다음에 휠체어 안 타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그런 대상을 많이 만들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요. 크게 봐서, 길게 봐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요. 지금 재정 부분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돈을 내는데 한계가 있고요. 노인들이 많아질 때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해가지고요, 보험료를 전부 다 바쳐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끊어야죠, 그거는.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끊고요. 이 젊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끊고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제도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과중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재정 부담에서 지금 대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노인들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제도는 현재 노인들한테 보험료를 부과 안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노인들이 오래 살면은 노인들이 많은 사회는요, 젊은 사람들 줄어들면 당연히 노인들도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나중에 한 30년, 40년 후에 가시면은 노인들도 일합니다. 노인들 일하면 돈이 들어옵니다, 소득이. 그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매길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내는 게 아니고요. 가령 국민연금, 연금에서 지금 연금 받는 사람이 계속 확대되면 연금에서도 보험료를 떼자. 앞으로 10년 후에 가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은 연금에서 보험료를 안 뗍니다. 그런데 연금 받는 65세 노인한테도요, 보험료를 5,000원씩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보험료 내는 인구를 젊은 사람에서 노인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재원조달 체계에서 확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예방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많은 대안이 있다는 데 힌트만 드리고요. 나머지 답은 학생이 공부를 하십시오. 알았어요?